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모두 성공 세미나 진행을 맡은 모두사인 마케팅본부 이찬미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웨비나로 진행되어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모두 성공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스톡옵션 계약편으로 진행되며 저희 모두사인과 법무법인 미션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웨비나 시청 중 작은 이슈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웨비나 시청에 불편함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 모두사인 팀에서 빠르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2회차 모두성공 세미나는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사인의 모두성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모두성공 프로젝트는 고객님들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으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모두사인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모두성공 프로젝트는 온 오프라인 세미나 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톡옵션 계약의 모든 것에 대한 법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Q&A 시간을 포함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차 모두 성공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해 주신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세미나에도 함께 해 주십니다. 먼저 법무법인 미션을 소개해 드리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벤처 투자기구 설립부터 스타트업 에스컬레이팅 서비스 그리고 스타트업 대상 법무 교육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스타트업 법무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많은 창업가분들의 신뢰받는 동반자이십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셨지만 다시 한번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모두 성공 세미나에도 저희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부분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계약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법무인 미션도 약간 스타트업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네. 스타트업은 되게 낭만적이고 시적인 존재예요. 음, 왜 그러냐면 시공간의 왜곡을 일으키거든요. 네. 한마디로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곳이고요. 음, 네, 그리고 늘 미래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중심적인 가치로 두는 곳입니다. 음, 뭐냐면은 늘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것이 만들어진다면은 엄청나게 위대한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지만 음, 현재는 보통은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입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재들이 영입해야 하고 또 그 인재들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음, 적극적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럼 그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꿈과 미래를 줄 수 있고 그 꿈과 미래를 너희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걸 줄 수 있어야겠죠. 네네. 스톡 옵션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법상 제도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어요. 네. 즉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갈 미래 그 미래적인 가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 임 직원들이 지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미래 가치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음,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회사와 함께한 다음에도 나 자신의 또 이익뿐만이 아니라 음, 회사 자체의 성장과 성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음, 스톡옵션 제도가 음, 도입된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음, 스톡옵션 제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톡 옵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구성원분들 정말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요. 스톡 옵션 저도 쉬우면서도 또 어렵고 좀 잘 알 것 같다가도 잘 모르겠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스톡 옵션과 관련된 개념 중 꼭 알아야 할 개념을 몇 개만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삼각형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음, 사실 이게 스톡 옵션입니다. 네. 근데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거랑 방금 이야기했던 인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미래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이게 특정한 목적 속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 허용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어야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를 위한 인재의 영입과 유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원래는 회사의 신주를 이 주식을 인수할 때는 그 회사의 그때의 가치를 따라가지고 인수를 해야 하는 건데 그 회사의 그때의 가치가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가치로 한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거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를 위한 인재 영입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 그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스톡옵션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대표님들께서는 구성원들께 부여해 주시고 또 부여받은 구성원들은 잘 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구성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실 때 체결하는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점 몇 개만 다시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톡옵션 계약도 중요한데요.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절차가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스톡옵션은 좀 특별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예요. 왜냐, 네.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존의 주주들이 봤을 때 그래 회사의 경영상 필요해서 이런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는 미리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톡옵션을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즉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하는 결의를 꼭 거쳐야 하는 겁니다. 네. 계약서보다 앞서서 이런 주총 결의 자체를 깜빡하거나 혹은 안 함으로써 이런 스톡옵션 부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스톡옵션 계약에서는 그렇다면 누구한테 얼만큼을 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네. 또 어느 경우에 취소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네.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저희 모두 사인과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로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정말 분명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종이 문서나 전자 문서나 어떤 계약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법률적 규정은 없고요. 네. 오히려 같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도 스톡옵션 계약인 경우에도 전자 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저희 모두 사인의 19만 기업 고객 중 정말 많은 스타트업 고객님들이 계신데요. 스타트업 고객님들 중에서도 인사 또 채용과 관련해서 스톡옵션 계약을 저희 모두 사인으로 체결한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저희 모두 사인 팀도 스톡옵션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과 동의서 또 서명이 필요한 많은 문서들을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두 사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자문하고 계신 기업들과의 많은 계약을 저희 모두 사인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모두 사인이 뜨게 되면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문 계약들도 다 모두 사인으로 체결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내부 구성원들과의 계약들 그리고 네. 내부 구성원들한테 받는 동의서들도 네. 모두 사인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서류나 이제 문서들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체결하는 데 하는 절차들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과정들을 단축시켜주고 무엇보다도 전자화해가지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저희 모두 사인을 변호사님의 법무법인 고객님 분들께 정말 많이 알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모두 사인 전 구성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럼 잠시 후 스톡옵션 계약의 모든 것에 대해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안내드린 시간보다 조금 일찍부터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9분이라서 한 5분 정도 쉬시다가 2시 15분부터 변호사님의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5분 정도 쉬시다가 변호사님 세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잘 가지셨나요? 지금 저희 모두 사인 팀에서 전해진 소식으로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이 100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같이 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스톡옵션 계약의 모든 것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정말 세세하게 또 꼼꼼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변호사님 모시고 약 3시 5분 정도까지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톡옵션 관련된 실무적인 쟁점들을 다룹니다. 저희도 이제 19만 개, 우리 모두 사인 19만 개라고 했죠. 저희는 아직 네. 19만 개는 아직은 아니고, 그래도 한 120개 정도의 이제 스타트업들과 기업들과 이제 동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고요. 제가 뭐 통합법무관리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문하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꼭 하루에 한 개씩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톡옵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프닝 세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곳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늘 성장을 목표로 달려가는 기업들에 있어가지고는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인재를 유입하고 인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스톡옵션을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고 스톡옵션을 누구나 부여하려고 하고 스톡옵션을 누구나 받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스톡옵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창업자이고 수년 동안 사업을 이미 진행해 오신 분들도 모르고요. 온갖 기상천외한 전략들을 실행해내는 CSO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 절차들,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실무적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톡옵션 관련된 질문이 이렇게 많은가? 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법률 강의도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만 네, 법적 지식 아마 월요일쯤 되면 다 까먹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100%. 그렇다면은 그러한 지식들 자체보다 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해석하면 될까? 사실은 뭐 법에 있는 많은 규정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름의 원리, 역학 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톡 옵션을 만들고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기준선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보죠. 네. 우리 스톡 옵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 그 항목들을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중간중간에 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 재밌으면은 제가 중간에 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없어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먼저 스톡 옵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스톡 옵션은 아까 오프닝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 회사법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미리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고 보통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회사의 기존의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기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자사주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왜 자사주를 부여하지 못하나요? 예, Q&A 남겨놓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신주인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짧게만 설명했는데 좀 한번 생각해 보죠. 회사의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변동하죠.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할 겁니다. 물론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은 보통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의 스타트업이라면은 앞으로의 주식 가치가 요즘 어려워지긴 하지만요. 통상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간다고 했을 때 미린 저항 금액으로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이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주들 이걸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죠. 주식 지분의 희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100주를 총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A는 30주, B는 7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50주를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150주가 될 거고요. 또 50주를 발행하면 총 발행 주식이 200주가 되겠죠. 200주가 되어 있는데 A는 여전히 30주, B는 여전히 70주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상대적인 비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분의 희석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주주 평등의 원칙상 주주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은 지분 비율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면은 제3자 신주 배정 방식, 즉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투자를 유치하고 제3자 신주 발행을 할 때 대체로 이제 기존 주주들이 반대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보통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금액에 맞춰 가지고 주식 발행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지난번에는 회사의 밸류가 1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400억 밸류로 투자를 받는다.
우리 400억 밸류였는데 1200억 밸류로 투자를 받는다. 이 밸류라는 건데요. 밸류라는 거는 다시 환원하면은 주당 가치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회사의 주식 전체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밸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밸류가 높아졌다는 건 결국은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지만은 그 주주가 지금 우리 회사의 가치에 맞게 그만큼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신주를 인수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록 지분이 희석이 되더라도 기존 주주들로서는 그거를 용인하거나 환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식 가치가 예를 들어서 주당 12만 원 정도 돼야 하는 회사인데 저 3년 전에 스톡 옵션 받아가지고요. 2만 원에 이거 인수하려고 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싫겠죠. 신주 발행 방식이면은 지분 희석이 발생하고요.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가치도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는 스톡 옵션 제도는 주주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약간은 적대적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왜 그러냐?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는 자신의 지분 비율의 희석 혹은 자신의 지분 가치의 저하를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는 외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제도로 만들었을까요? 위에 파란색 친구가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한 것입니다. 즉,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데 이런 옵션이 큰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그런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주들이 생각하는 스톡 옵션이라는 미리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에 그런 우려가 이러한 큰 이익을 통해 가지고 희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상쇄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 제도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이런 미리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나요? 우리가 이제 스톡 옵션 부여 절차, 요건, 누가 받을 것인지 누가 받을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를 위한 인재 영입과 무관하다면은 스톡 옵션 제도를 활용해서 스톡 옵션을 하더라도 그 스톡 옵션은 무효가 되거나 부여 부적격자한테 주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뭘 봐야 할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것인지를 누가 판단해야 할까요?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겠죠. 그게 누구죠? 주주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스타트업은 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회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전, 무언가는 사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미래 가치가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날 수도 있고요. 큰 가치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직 없고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는 필요하고요. 하지만 또 늘 없는 게 뭐죠? 돈이 없죠. 그렇죠? 스타트업이 가오도 있고 인재도 있고 꿈도 있는데 늘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우수한 인재를 데려와야 합니다. 창업자들 정말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파는 겁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고요. 그 미래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톡 옵션이에요. 오늘은 이제 주로 스톡 옵션의 법률적인 구조, 상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스톡 옵션은 HR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상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시작과 끝, 도입된 취지 자체가 바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의 자문 범위도 이렇게 하면 절차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혹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계약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냐, 계약서 만들어 달라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자 하는데 스톡 옵션을 누구한테 얼만큼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죠. 스톡 옵션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될까요? 좋을까요? 임원과 직원 사이에서는 얼만큼 비율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회사의 HR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았기 때문이죠. 스톡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로서 나머지 이슈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스톡 옵션의 먼저 부여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여 대상에 관한 부분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랑 같은 취지로 이해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을 위한 인재 영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내 친구, 선배, 후배 아니겠죠? 기본적으로는 네, 임직원이어야 할 겁니다. 왜냐? 임원과 직원으로서 회사에 때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양해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여 적격이 회사의 임원인과 직원이라는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대표님들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도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지금까지 누적해서 한 40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지적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고 주총 특별 결의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주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 안 된다 아예 정해놨습니다. 누구죠?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 혹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나 그의 가족들,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를 시작한 것 바탕처럼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을 위해 인재 영입을 위해 가지고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안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표자 대주주의 소위 말해서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희 가족은 우수인재입니다. 네, 그렇죠. 가족도 우수인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하지만은 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명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요. 왜 10% 이상일까요? 대주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유인할 만한 어떤 취지가 약화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법률적으로 외면상 주주 명부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뭐 기업 그룹 총수처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경우에는 이런 것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배력 강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하라고 스톡 옵션 만든 거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부여 부적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여 적격 부적격 이외 절차에서도 늘 고민할 부분들은 스톡 옵션은 주주들의 이익을 일부 양해시켜서 양보하도록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특별히 설계된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히 설계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근데요 저희 제 아는 교수님도 스톡 옵션 받으셨는데 임직원 아니시고요. 또 저희 도와주시던 변호사님도 스톡 옵션 받았는데 김성훈 변호사님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임직원 아니시고 멀쩡히 기존 로펌 잘 다니고 계신데요. 아, 변호사님 멀쩡히 모르시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진 않으세요. 예, 궁금해하시죠? 왜 그런지요? 궁금해할 때 저도 이제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서요. 갑자기 이제 네, 방금 네, 우리 참여자분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온오프가 이렇게 연동된 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메타버스 뭐라고 하죠 이거를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맞습니다. 네. 앨범고요. 아, 강의력이 1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스톡 옵션 법률 강의를 오후에 제정신으로 들으려면 조금 재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보통 15분 넘어가면 혼절하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그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져요. 네, 근데 양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진성님, 예, 기억할게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경우에 부여 적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여 적격을 확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변호사, 그리고 또 변호사, 또 변호사한테 스톡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농담입니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뭐 그리고 어떤 민법상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뭐 기술사 이런 분들한테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여 적격을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부여 적격이 뭐라고 했죠? 임직원이라고 했어요. 임직원이라고 한다면은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확대한 게 바로 이 취지겠죠. 다 보니까 사자들이에요. 역시 사자들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모든 법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저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뭐가 다르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개념과 벤처기업의 개념이 사실 거의 같습니다. 뭐 일설에는 벤처 붐이 한참 일다가 확 꺼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이름이 스타트업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음모론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만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은요, 좀 그보다 넓은 개념이죠. 아주 넓게 보면은 초기 기업을 다 스타트업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일정 시장에 있어서의 상당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요. 상당 부분 겹칩니다.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뭐죠?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꿈과 열정을 만들어서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전문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도 받아야 하는데 늘 벤처와 스타트업일 때 있는 것은 꿈이요, 없는 것은 돈이죠. 그렇다면은 임직원을 영입할 때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도 스톡 옵션이라는 유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적격을 확대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많이들 고민하는 거는 연구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중에서 딥테크 회사라고 하죠. 굉장히 깊이 있는 뭔가 이름만 들어도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스텔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런 회사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이나 유명한 연구원들과의 교류, 연구들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사람들한테도 스톡옵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는 질의도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에 관해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서 정의 규정 그리고 행정 상법 규정에서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은 결국 주주총회 특별 결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정관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많이 놓치는 거. 예전에는 정관에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 정관들 서로 잘 베껴가지고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 규정들이 있고요. 없더라도 만들면서 스톡옵션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정관 제정할 때 뭐 해야 하죠? 여러분들 100명 중에 약 97명 정도는 아실 거예요. 눈동자가 흔들리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죠. 스톡옵션 부여할 때도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정관을 주총 열어가지고 만들면서 그 정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여하는 거를 별개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관 때문에 이제 스톡옵션이 안 된다는 게 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 결의가 뭘까요? 특별 결의 좋은데요.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결의는 과반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세 과반으로 결의를 하는 걸 일반적인 주총 결의라고 하고 보통 결의라고 하고요. 특별 결의는 특별히 더 가중해가지고 더 많은 주주들의 찬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이제 가결이 되는 것을 특별 결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회사의 해산, 합병, 그렇죠? 회사를 없애는 거, 그리고 이사의 해임, 멀쩡히 일하고 있는 이사를 중간에 자르는 거. 이런 건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스톡옵션이라는 꿈과 낭만과 인재들이 영입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얘기하는데 웬 주총 특별 결의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랑 또 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만큼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는 주주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남용이 된다면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고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주총회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지분 비율 많은 사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를 하려면은 주주총회 안건을 미리 정해가지고 통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스톡 옵션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이란 뭐가 있어야 할까요? 일단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얼만큼을 주는 건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스톡 옵션을 부여받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회사에 이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스톡 옵션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내 친구, 부인, 가족, 동생, 아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스톡옵션 부여 절차와 관련돼서 주총 결의 사항에서는 최소한 이런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각각의 당사자한테 얼만큼을 부여할지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한 식구니까 전체 합쳐가지고 10만 주 이렇게 갑시다. 이거 안 돼요. 네, 그렇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것이고요. 각각의 사람들한테 얼만큼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스톡옵션의 개념 표시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정한 금액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행사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나중에 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신주를 인수했을 때 그 정해지는 가액을 미리 정하는 거니까요. 그 내용들도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얼마큼 큰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항들이 핵심적이고요. 주식매수 선택권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주총의 이 특별결의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합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도 주총에서도 행사 기한에 대해서 정하는데요.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해야 하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한다면 나눠서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에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취소 사유이죠. 스톡 옵션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보통 그래서 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스톡옵션을 처리를 할 때는 간단한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데요. 계약서를 보면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각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주총의 특별 결의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정관과 주총 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유롭게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죠. 이쯤 되면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는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라고 하죠. 아니에요. 솔직히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까지 스톡 옵션에 대한 교육을 도합 합쳐서 1시간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는 경우 많아요.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착 찾아봅니다. 이렇게요. 2년 이상이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참고로 저는 알싸메리카를 마실 때 늘 텀블러를 쓰고요. 오늘 이제 사정상 제가 택시 타고 오느라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으로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제 아내가 볼까봐 아내가 텀블러 없으면 절대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네, 쌍방향으로 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했어요. 네, 감사해요. 재밌습니다. 네, 그럼 좀 더 하고 싶어지는데 그래요? 텀블러 아메리카노 좋아요. 함께 ESG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좋은 미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행사 요건 살펴보죠. 자, 여러분 드디어 행사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어디 내가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때까지 엄청 고민을 하죠. 지금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 나가는 게 좋은가? 내 친구들은 다 어디 다니고 하면서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로 뭐 출장 갔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거 막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밤새도록 일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됐어요. 드디어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스톡옵션 행사 요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려고 보니까 그때 몇 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하루가 1년 같다 보니까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된 거예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행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 사실 법에서는 이것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년 이상 근속이라고 했으니까요. 50년 이상 근속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쁜 대표님이죠. 그거 빨리 나오세요. 그런 곳이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2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근속한 다음에 일정 기간까지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그 종기를 퇴사 시점으로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행사 요건 관련해서 2년 이상 재임 재직은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가슴 아픈 스토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가슴 아픈. 일단 이거 왜 있을까요? 네. 저는 전 국민의 리걸 마인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들이 전국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다 보니까 법이 있으면 이거 외우세요가 아니라요. 이게 왜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들을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파란 친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을 위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죠. 근데 스톡옵션 부여받고 한 달 있다가 전 조직 문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도 이렇게 준 취지에 맞지가 않겠죠. 그래 너희가 인재 영입을 위해 가지고 이런 거 한다면은 야,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이 2년 이상은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하고 나서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2년 안에 퇴사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도 인재 영입이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톡옵션 행사 요건에서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이용하는 나쁜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거죠? 네. 사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순수한 공대분들, 예, 존경합니다. 예, 순수한 공대분들 이거 많이 당했습니다. 스톡옵션 준다고 해서 왔는데, 어, 이제 약간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분처럼 이제 계속 막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하다가 막 5년 되고 7년 되고 12년이 되고 막, 저 20년까지 봤어요. 어, 얼마 전에 어떤 임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좀 잘 나가는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뭐 스톡옵션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내심을 영입하고 싶은 인재예요. 그렇죠? 예, 훌륭한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았고요. 또 두 번째로 주총 특별결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1년 11개월쯤 갑자기 우린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하고 되게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고요. 요즘에는 조금 저 같은 사람들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찾아보는 건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귀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합니다. 사실 직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해고를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임원 같은 경우.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그 주총 특별기를 통해서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이런 타겟이 되기도 하고요.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다가 좀 아까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안 주고 하는 건데요. 근데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귀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비록 그 2년의 기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큰 회사, 오케이. 벤처기업은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거죠. 그렇게 취소당한 우리 근로자가, 임직원이 법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상장 회사를 봅시다. 벤처기업을 봅시다.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대법원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예.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문헌상 법적으로만 보는 거죠. 2년 이상 재임 재직, 상장 회사랑 벤처기업 같은 특별 규정 없음. 그러면 결론은 안 됨. 이렇게 판단했어요. 귀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법문 규정처럼 2년 이상 재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판결이죠. 제가 이걸 옛날에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런 스톡 옵션을 부여받은 사람들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같이 원우님들 중에서 금융 감독 당국 중 한 곳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톡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제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굉장히 회사의 가치의 성장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막 장난치는 금융거래와 주가 양동을 맨날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주가의 성장은 상장 회사의 그 금융감독들이 봤을 때 회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 뭐 등등의 유동성 등의 변동에 따라서 막 변동해서 그것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것 뿐인데 거기서 스톡옵션 받았다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느꼈어요. 아,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 밖의 분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떨어지는구나. 예, 완전히 다른 얘기들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부릅뜨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피와 땀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성장한 회사들이다. 예, 가슴 아프죠. 예, 오늘도 지금 많은 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이런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에 이러한 규정,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귀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갑자기 들 거예요. 음,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가?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적이 없으면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혁신적인 정신, 아무리 막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있고 다 해도 상관없어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벤처기업법상 이런 게 있어요라는 거는 우리 굉장히 스피릿이나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벤처기업 같다고 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인증 요건들이 있죠. 적격 투자자한테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5천만 원 그렇죠. 아니면은 벤처기업 인증이면 다른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그럼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즐겁게 써보자 하고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냥 5천만 원 투자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5천만 원 투자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든 거에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그런 것들 한번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 얘기를 한참 많이 했는데요.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우에 스톡옵션에 관한 많은 특례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의 보다 더 완화된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아니지만은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가지고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상당히 많은 조세특례 규정 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벤처기업법에 대한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특례의 핵심적인 내용들, 윗단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뒷단에 특히 조세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요즘에 제 친구가 스톡옵션 말고 뭘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 소위 말해서 스톡옵션은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뭘 위한 거죠? 미래 가치에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뮤추얼 베네핏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인재들이 영입하는 것.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들도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부여 적격과 관련된 이 벤처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 적격의 확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임직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여 적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여 한도의 상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상법상으로는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49%까지 부여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한도죠. 그렇죠? 실제로 뭐 40% 이렇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부여 한도를 법적으로 상향시켜 놓은 거고요.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시에 미리 정한 가격, 행사 가격은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에서 사실은 시가로 정하게 부여 당시의 시가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액면가만 넘는다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한도의 금액 한도에 제한은 있지만은요. 이것 또한 벤처기업법상의 하나의 중요한 특별 규정이고요. 이 시가 이하 발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 어떤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어요. 올 초에 이게 시가 이하 발행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유통이 돼가지고 어떤 글들이 뭐 저희들한테 저희가 쓴 글이 아닌데 계속 저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단언컨대 시가 이하 발행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부여 대상자 보호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중간에 규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왜 부여 한도를 상향한다고 했는데 부여 한도 상향한다고 했으면은 5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실제로 그렇게 안 하나요?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 경영에서 어차피 여러분들도 궁금할 부분이니까 좀 여기서 풀고 가보죠. 부여 한도를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 중에서 한 최대 15% 정도로 보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관에서 부여 한도를 그렇게 10% 이하로 여전히 벤처기업이지만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투자를 여러분들이 계속 받잖아요. 그럼 투자 계약서에서 너희가 앞으로 스톡 옵션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한도도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그 비율은 10에서 15%예요. 보통은 10% 정도로 하고 조금 더 허여를 해주는 그런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15%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50%까지 한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50%까지 실제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오케이, 알겠는데요. 그런데도 궁금합니다. 저희 투자 안 받고 한다면은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설득해가지고 40%까지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톡 옵션은 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하거나 양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지분의 비율이 20%, 30%, 40%까지 된다면 사실은 기존 주주의 지배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까지 이제 양을 늘려가지고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것들은 통상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고요. 또 대표자나 대주주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더 늘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하고 내 뜻을 따르는 임직원들 중심으로 주주 구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주주들이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그건 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 이하 행사 가액은 도대체 무슨 글이길래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됐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시가 이하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시가란 무엇인가? 매우 헷갈려요. 그렇죠? 상장회사는 명백합니다. 왜 그렇죠?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지금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상장 회사예요.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거요. 근데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을 선정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밸류가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산정을 할 때 기존에 이제 거래 사례가 있다면 거래 사례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는데요. 보통 그전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순 자산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를 했었습니다. 벤처기업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순 자산액 기준의 평가 방식을 원용해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벤처와 스타트업이
꿈과 가치와 밸류는 있지만 늘 없는 게 현금과 순자산이죠. 그렇죠? 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가가 늘 낮게 평가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시가로 발행을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라는 취지로 상증세법상 매매, 거래상하 등 다양한 평가 방식들을 혼용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부여 당시의 시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톡 옵션을 A라는 가격으로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더 생겼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금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시가 이하 발행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시가 이하 발행을 하더라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꿀팁이라기보다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액면가를 쓸데없이 높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액면가에 대해서 액면가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라고 해서 가치가 낮고 액면가가 5,000원인 회사라고 해서 가치가 높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회사의 전체 가치는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할 때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액면가가 낮든 높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가치로 수렴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많은 상법적인 규정에서 액면가 이하의 신주 발행이라든지 스톡옵션 부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규정들이요. 그런데 쓸데없이 소위 말해서 액면가가 막 10,000원, 1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이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가와 행사 가액의 차액이 한 사람당 5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할 이 세무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세무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이 스톡 옵션에는 두 가지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낭만적이에요. 하여튼 이쪽 법이랑 영역이 그렇죠. 하나는 부여 당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사시입니다. 그게 일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에 떨어뜨려 놓도록 하는 상법상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 시점의 개념과 그 다음에 행사 시점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시점의 상황이 가장 달라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재무적인 지표가 되는 것 바로 시가죠. 부여 당시에 시가가 있을 거고요. 행사 당시에 시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부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서 행사 가격을 정해서 행사 당시에 이제 행사를 해서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원칙대로 보자면은 이 사람이 이 스톡 옵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주식 수만큼 부여 당시와 행사 당시의 주식 가치의 차익만큼이 되겠죠. 예, 결국은 그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너가 성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스톡 옵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 이익에 관한 비과세 관련된 특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사이에 또 활발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까지 있는데요. 네, 네, 어, 홍주영님께서 전화를 밝혀도 되나요? 네. 네, 밝혀도 돼요, 홍주영님. 네. 네, 이거는 그러면 네, 모두가 보시는 거라 괜찮을 것 모두가 같습니다. 했을까?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봤으니까요. 모두가 모두라는 캐릭터를 저희 넣은 줄 알았어요. 그건 네. 아니고 그냥 네. 모두가 정말 이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모두 분들께. 사인. 모두 네, 사인 이름을 맞습니다. 참 잘 지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PPL처럼 모두 사인. 네. 모두 네. 사인. 모두에게 모두 사인. 저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기간에 따른 부분 인정 조항을 넣고 계약했습니다. 물론 2년은 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네, 따뜻한 회사네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후에 이야기할 스톡 옵션 아닌 다른 계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한 달 만에 퇴사한 경우랑 1년 6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년 6개월이라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법상 그런 경우에도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건 스톡 옵션은 상법상 제도지만 AHR이라는 큰 경영적 정책에 종속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런 규정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스톡 옵션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과세와 또 다른 그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 행사 시점, 행사 요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2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제가 한 5년 넘게 스타트업을 잘 이끌어온 어떤 대표님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루가 1년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들한테 스톡 옵션을 주고 싶었는데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고 싶어요. 두 번째, 큰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전에 다 주고 이들이 행사에서 바로 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2년 이상, 변호사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거. 5년 이상 재직한 친구들입니다. 무려 2배 이상.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친구들한테 부여하고 바로 행사에서 이들이 주주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실 것 같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OX 문제를 또 잘 맞추시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투가 좀 안 되는 느낌이긴 했죠. 그렇죠? 반전으로 막 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잠 깨죠 그러면 그거 뭐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박지수님 감사합니다. 왜 안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부여일로부터라고 했는데 아니 5년 이상 근속했는데 부여일로부터 2년이란 건 다시 또 2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뭘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뭘 해야 할까의 뭐가 뭘까요? 부여 결의입니다. 스톡 옵션을 주기로 했으면은 스톡 옵션 부여 결의를 주총 결의를 했어야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타트업들 많이 하는 것도 있죠. 믿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한이 이미 지난 다음에 다시 소급해서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여받고 약속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넌지시 오늘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저희 주총회 언제 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 바빠서 지금 이제 임시주총을 할 수가 없어.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표님 그래도 정기주총을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정기주총은 뭘까요? 정기주총은 1년에 한 번 주식회사라면 꼭 해야 하는 주총입니다. 저희 회사 5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정기주총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제 해야 하고요. 그래서 통상 3월 달에 많이 합니다. 정기주총은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 돼가잖아요. 이제 스톡옵션 부여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총 결의 못 받았다. 적어도 정기주총 때는 부여 결의를 꼭 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제 이 재직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또 그 재직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2년 이상의 재직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문제 또 사실 이것도 다루긴 할 건데요. 이것도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톡 옵션 주고 대표자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죠? 스톡 옵션 행사하고 전 이제 떠나요 이런 경우예요. 가슴 아프겠죠.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가지고 기간을 길게 잡고 분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이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도 조금만 텐션을 더 업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 이상하네요, 조금요. 해가지고 두 번째 세션에서 스톡 옵션의 세무 그리고 스톡 옵션과 관련된 대안적인 다른 모델들 무엇이 있는지 일명 미션 모델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한번 그것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잠시 전해주시는 말씀, 광고는 없죠 중간에? 광고 있어요? 하고 저는 조금 이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유익한 첫 번째 세션 감사드립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워낙 많은 좋으신 말씀과 네, 정확한 내용 전달 주셔서 또 저도 집중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팅 사이에 질문이 묻히지 않도록 번거로우시겠지만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세션 두 번째 시간이 끝난 후에 네, 변호사님께서 추첨을 통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웨비나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쉬시다가 3시 10분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과세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과세 특례를 우리가 적용하는 법을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조세 특례 제한법을 보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판의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예, 변호사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근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에 따라서 과세를 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3의 사망. 뭔가 막 보기만 해도 팽팽 눈이 돌아가죠. 이재님 감사해요. 네, 큰 위로가 됐어요. 네. 자, 뭐냐? 일단은 납부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앞에 리모컨을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한 페이지 앞으로 갈게요. 네.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이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행사 이익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행사 이익이 5천만 원 넘어가면 그건 무슨 말이죠?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이제 스톡옵션에 행사해 가지고 얻었을 때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런 과세 특례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할까요? 벤처 기업 인증을 받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아야겠죠? 어? 행사할 때 벤처 기업이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지금 우리 조세 당국에서는 벤처 기업을 인증받은 회사가 부여한 스톡 옵션에 대해서만 벤처 기업법상 조세특례 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여한 이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행사한 시점에 우리가 행사하면서 우리 벤처기업인데요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 사실 좀 제도적으로 이거 고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법문상으로는 벤처 기업법상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정책적으로는요, 벤처기업 인증조차 받지 못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스톡옵션을 쓸 이유가 더 많거든요. 더 열악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찾아간 분들, 예, 찾아간 분들, 어머, 다시 보기 동영상을 언제쯤 전달했을까요? 5번 정도는 더 봐야 이해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 놓고 똑같은 얘기 5번 이상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법률 강의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강의 저도 듣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는 저는 벤처기업 인증받기 전인 경우에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규정상으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때 그 부여한 이후에 행사했을 때 조세특례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여를 받을 사람들이라도 부여를 할 사람이라도 뭘 생각해야죠? 어차피 우리가 곧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거라고 한다면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그 이후 시점으로 하는 게 모두에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안 하고요. 제가 최근에 뉴스 보기에는 내년도에 이게 더 확대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확대돼가지고 네, 2억 원까지 뭐 확대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네, 그 다시 보기 동영상에서는 제가 웃음을 못 참은 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원하시면 넣고요. 아니면 안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다른 생방송에서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예. 문제는 제 앵커분들까지 다 웃느라고 한 3분 동안 방송이 중단됐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또 하나, 세금이 비과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비과세뿐만 아니더라도 너무 많다면은 분할해서 납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과세 이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납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할해서 이제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과세와 관련돼 가지고 행사이익 관련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원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유예 특례도 있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거나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은 그 월급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원천 징수 다 당해가지고 월급을 못 받고 다닐 수가 있죠. 이러려고 내가 벤처기업 다니냐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내용들의 규정 또한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기본적인 과세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스톡옵션의 실무상 쟁점 케이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Q&A로 또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Q&A 이전에 저희가 무수히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것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 제 영상을 보면서 하니까 조금 그게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먼저 재직기간의 기산점.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의 기산점은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총 특별 결의일로부터 2년이라고 봅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정말 많은 회사일 때 이 기산점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재직만 생각하고 주총 특별 결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실무상 문제점이 있어요. 주총 특별 결의를 하는데 이미 투자사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의사결정들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의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지금 아마 한 두 달 후쯤에 투자를 받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투자 받기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받고 나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1차적인 원론적 답변은 투자 받기 전을 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IR을 상당히 하고 서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텀쉿, 소위 말해서 가치가 서로 맞아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또 실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톡옵션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를 리포트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투자 받기 전에 이렇게 현상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사들도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 행사뿐만이 아니라 투자 계약상 스톡 옵션은 대부분 거의 100% 투자 계약서에서 투자사의 사전 동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간혹 특히 행사 가격과 관련돼서 아규먼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전에 부여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재직 기간은 부여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그 부여 결의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어차피 우리가 줄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시 또 소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종 특별 결의를 잘 갖춰놓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님도 너무 바쁘죠. 네, 100% 이해해요. 저도 너무 바빠요. 마음속으로는 늘 경영 전략과 먼 미래와 세계의 질서들을 만드는 로펌을 꿈꾸고 있는데 이메일 답변하고 나면 새벽 3시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좀 정신이 잠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렵다면은 할 수 있는 한 번의 또 기회 중에 하나가 정기주총이라고 생각해요. 3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모두 사인이 혹시 콘텐츠가 더 준비할 게 필요가 한다면은 저희가 2월 달, 3월 달쯤에 정기주총 준비,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주총 그 M&A 엑시트 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한 회사도 봤고요. 네, 우리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안 하면 안 돼요. 예,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어도 정기주총이나 이런 단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스톡옵션과 관련된 이슈들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의 행사 기한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사 기간은 행사 기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 5년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해요. 근데 그거는 자유입니다.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가장 소위 말하는 현실 자각 타임, 현타라고 하죠. 현타를 가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함께 열심히 일했던 조강지 크루들이 이제 행사를 하고 그 짤 있잖아요. 막 저는 이제 희망의 세계를 찾아 떠나 이렇게 갈 때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러려고 스톡 옵션을 줬나?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행사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함께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 기한을 보통은 이제 2년에서 5년, 뭐 어떤 경우는 좀 긴 경우는 10년까지도 봤어요. 정하고요. 행사 기간뿐만 아니라 분할 행사도 이제 보통 규정을 해놓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이라는 100만 주는 너무 많네요. 네, 만 주를 이제 스톡 옵션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차 때 그중에 10%, 4년 차 때 10%, 5년 차 때 뭐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계속적으로 근속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은 그리고 퇴사한 이후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행사 기한을 퇴사 시점으로 종기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선택이긴 해요. 퇴사한다고 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퇴사하고 나서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라고 하고 계시네요. 뭐 그건 어차피 상식이니까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인재 유지와 영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퇴사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행사 기한 자체를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행사 가격의 문제입니다. 사실 행사 가격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투자사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 가지고 그리고 회사에게 필요로 하는 인재를 영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본질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게 스톡 옵션입니다. 투자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내 이익 침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투자 계약서를 이만큼 써놓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톡 옵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스톡 옵션 부여에 관해서는 주총 특별 결의안은 별개로 투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0%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때로는 그 가격에 대해서도 미리 규정을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투자사는 투자 계약서에서 근본 투자자의 주식 인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거 아예 못 박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신주 발행 가액의 뭐 50% 이하 금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문구가 명확하게는 없더라도 이 스톡 옵션 부여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스톡 옵션 부여에 대해 가지고 이슈 제기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렇게 헐값으로 인수할게 하는 경우에는 지분 가치의 희석뿐만 아니라 가치 손실이 너무 클 것 같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아규먼트 하는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시리즈 A, B 가면은 막 3천억 밸류, 막 1천억 밸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표자로서는 곤혹스러운 게 그렇다고 1천억 밸류, 3천억 밸류로 행사 가격을 정해가지고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매력이 없거든요. 왜 그렇죠? 스톡 옵션을 받은 사람이 스톡 옵션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행사 가격입니다. 왜냐? 행사 시점의 시가와 부여 당시의 행사 가격 이 두 가지의 차익만큼이 소위 말해서 행사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 부여 당시의 행사 가격은 정할 수가 있죠. 행사 당시의 시가는 우리로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매력적인 스톡 옵션이 되는 거죠. 근데 주주들은 적어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 어찌 보면 지금 투자한 밸류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행사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도 계속 인재를 영입해야 하고 인재를 영입하려면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 스톡 옵션 제도는 결국은 주주들을 설득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을 영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사람 영입하려면 현금이 많이 있어야겠지만 현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영입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을 영입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우리 회사의 성장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득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사 가격 관련된 이슈들을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부여의 일정 등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까 참조 자료에 제가 넣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미국파들 있잖아요. 해외파들 이제 저도 이제 좀 영어 이름을 지어보려고 하거든요. 뭐 아우구스투스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고풍스러운 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게 영어 이름들도 있고 뭐 하여튼 해외파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제 실리콘밸리에 있을 땐 이런 게 옵션 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투자사 중에서도 뭐 창업자 중에서도 많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 옵션 풀, 예, 뭐풀 좋죠. 뭐냐? 사실 해외 투자 계약이나 에서는 옵션 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글로벌 로이어죠.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뭐냐면은 네, 저 이름 폴로지라고요. 아, 좋습니다. 예. 폴, 바울 뭐 뜻이죠? 예, 아멘. 네. 그 옵션 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옵션 풀이라는 제도는 한마디로 이만큼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영어 발음 너무 좋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이 정도 만족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옵션 풀이라고 해가지고 스톡 옵션을 이만큼 부여한 것으로 치자라는 부여하고 행사까지 다 한 걸로 치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즉 우리 상법에서는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톡 옵션을 발행 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주목할 건 할 수 있다입니다. 부여한다가 아니라 부여한 것으로 치자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만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투자 계약을 보면은 뭐 캡 테이블 뭐 어쩌고 해서 실리콘밸리 투자사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옵션 풀이한 개념이 등장해 가지고요. 스톡 옵션을 발행 주식의 10%까지 다 부여한 것으로 쳐서 부여한 것뿐만 행사한 것으로 쳐 가지고 이제 그걸 반영해서 투자사의 지분을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회사의 주식이 100만 주인데요. 스톡 옵션 풀을 10만 주로 설정해 놓는 경우. 아직 스톡 옵션 하나도 부여 안 됐습니다. 근데 투자 계약서에는 우리 스톡 옵션 풀은 10만 주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오케이. 그럼 투자사의 지분을 정할 때 우리는 10%만 가져갈래라고 하는데 발행 주식 총수를 110만 주로 계산합니다. 발행 주식 총수 아직 100만 주밖에 아닌데도요. 10만 주가 다 발행된 걸로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투자사는 얼마나 가져가죠? 11만 주를 취득합니다. 이번 투자의 대가로. 그렇죠? 이만큼은 발행된 걸로 쳤으니까요. 대신에 이걸로 통해서 창업자는 뭘 얻을까요? 이 옵션 풀의 한도에서는 스톡 옵션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옵션 풀 제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에서 투자받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받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받고 해외에서 투자받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한 혼돈이 막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옵션 풀 해가지고 이런 게 있던데요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사 쪽에서 우리 옵션 풀 너희들 옵션 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만큼 주식을 달라 해서 받고는 나중에 스톡 옵션 부여하려니까 사전 동의 받으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옵션 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저기 그래요. 예. 상법에 있잖아요.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 옵션 풀 제도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톡 옵션을 좀 계약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법의 상법 제도로 보고 있어요. 회사법에 있는 규정은 그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풀로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그래서 한국화 해가지고 옵션 풀의 한도 내에서는 투자사가 주총 결의에 있어가지고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옵션 풀이라는 제도가 해외에서는 쓰이고 있고 우리 그 개념은 이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부여 한도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도 모르게 다른 걸 눌렀어요. 네, 그리고 M&A 하는 경우 스톡옵션 일괄 행사 이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M&A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주 구성을 단촐하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행사 기한이 도래한 스톡 옵션을 일괄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같이 동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 기간이 도래 전이라도 일정 부분 이제 보상해주고 스톡 옵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들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슈들도 M&A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이슈라는 것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몇 분 남았죠? 네, 제가 15분 정도 15분 남았습니다.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스톡 옵션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톡 옵션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죠?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징계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징계하고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도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쭉 앞에 보면은요. 근데 취소 사유할 때 누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취소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요. 스톡 옵션의 부여 한도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이제 M&A 같은 거를 앞둔 회사들의 스톡 옵션 풀, 그러니까 스톡 옵션의 부여 내역들, 행사 내역들, 일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려고 보다 보면은 뭔가 이제 가슴 아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출발할 때는 한 개 대대가 출발하는 거죠. 이제 살아남은 전우는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그 대표자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르막길 부르면서 막 이런 굳이 나는 이런 나를 택한 그대여 하면서 뭔가를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인의 오르막길 창업자들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막 왜 굳이 나를 택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표님도 물어봅니다. 우리 김 이사가 우리 박 CSO가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했고 원래 내가 총 이 친구를 다 끝까지 갈 줄 알고 5만 주 스톡옵션 부여했는데 그리고 만주 했던데 이제 그리고 우리 회사 가치는 10,000배가 됐는데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는 다 어, 이제 마늘과 쑥을 못 견딘 호랑이처럼 뛰쳐나갔고 이 곰만 남아가지고 내 옆에 있다. 이 친구한테 5만 주 다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정확하게 말해서 스톡 옵션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부여하는 결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죠.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님 제가 분명히 저희 해봤는데 저희 명단 쫙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도 누구한테 몇 줄을 줄지는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4명이 중간에 퇴사를 해가지고 더 이상 행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주주들이 5만 주를 주겠다는 허락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같은 기회에 주주총회 결의를 했을 뿐이지 남아있는 친구한테 5만 주를 주겠다는 결의를 주주들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만주에 대해서만 스톡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만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4만 주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곰과 같은 분이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슴 아파했어요. 다시 또 정인의 노루먹기를 부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염두에 둘 게 있는 게 부여 한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5명한테 우리가 줬는데 뭐 5명한테 10% 가까운 거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 한 명 빼고 다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부여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죠? 이미 그 나간 사람들 건 무효화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화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톡 옵션을 계약서 이렇게 정해놨다면 스톡 옵션을 이사회결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2년 이내 재직 중에 퇴사를 했으니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사 요건이 안 돼서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부여한 실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 실적을 없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별도로 부여에 대한 취소에 이사회 결의를 해야지 그만큼의 풀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치들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스톡 옵션 제가 5,000주 받기로 했는데요. 우리 회사 뭐
증자한다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무상증자, 유상증자, 액면 분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나중에 정말 의미 없는 주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톡옵션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증자나 무상증자 분할의 경우에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조정하는지의 내용을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처럼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당시에 애정되어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량만큼의 이익을 그 회사의 자본 변동과 주식 수량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가 됐네요. 네, 이제 10분이 남았는데요. 감춰놨던 스톡 옵션이 아닌 다른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A 시간에도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스톡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들은 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예상되는 질문들을 또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스톡 옵션이란 거 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두고 가고 있는 기업이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그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유인의 책으로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의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유인 플러스 이 사람이 계속 근속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회사 안의 구성원들이 회사의 성장과 그 성장 가치를 공유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한 팀으로서 뮤추얼 베네핏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얼라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스톡 옵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스톡 옵션밖에 없을까요? 스톡 옵션과 절차와 요건, 제도들 다 들어보니까 스톡 옵션 부여하기도 부여받기도 싫어졌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이게 다 얘기하고 실컷 다 얘기해놨더니 스톡 옵션 안 한다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래서 좀 공부 좀 하고 서칭 좀 해보는 친구들은 스타트업 합류할 때 이런 얘기들 해요. 저 그 스타트업 스톡 옵션 제가 다 아는데 2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2년 이상 갈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2년 이상 근속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니까 2년 안에 막 쫓아내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전 그런 거 싶습니다. 예. 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바로 저는 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바로 그 주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식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신주 발행해서 액면가 등으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주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염두에 둬야 할 거 있죠? 어, 무언가의 기여와 근속의 대가로서 주식을 취득하는데 스톡 옵션과 다르게 스톡 옵션은 2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나름의 제도적인 내용이 있어요. 제한이 있고 그런데 바로 주식을 취득한다면 입사와 동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입사가 있으면 퇴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달 동안 다녀보니까 조직 문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실리콘밸리로 갈게요. 가는 거예요. 혹시 뭐 제이슨 있나요? 여기 괜찮은 아니죠? 예. 저희 대표님 닉네임이 제이슨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 죄송해요. 음, 제임스라고 하죠. 예, 제임스로. 예, 제임스. 제임스님 좀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어쨌든, 네. 제임스님, 네, 제임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인지상정상, 저기 그래요. 뭐 실리콘밸리는 좋고, 근데 주식은 돌려주고 가야지.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손을 딱 잡으면서, 제임스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우리 회사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응원할게요. 가는 거예요. 제임스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통지도 잘 안 돼요. 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생각보다 이런 이슈 많아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 회사 찾아와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찾아옵니다. 회사를 폐업할까 봐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속과 근무와 기여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식을 회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주주와 주주 사이에는 별도로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어요. 사유재산입니다. 저 주주의 저 주식은 우리가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는 약속을 하고 가져갔는데
배신하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뺏으려면은 나중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주주간 계약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상태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전제로 해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이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콜옵션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그 주식을 다시 나한테 팔아야 한다. 싫은데요? 오케이, 그럼 위약벌 이런 청구들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의 계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스톡 옵션 대신에 바로 주식을 주는 그런 구조로 하시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죠. 미션 섀도우 스톡이라고 있어요. 예, 저 MSS. 이름도 좋네요. 미션 같아요, 느낌이. 예. 이게 뭐냐면은 향후에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뭔가 MSS보다 더 어려워 보이네요. 한마디로 뭐냐? 이제 대표자 등이 지금 당장 자신의 지분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보통주를 주지는 않지만은 이제 향후에 주식이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념적 개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400억, 500억 밸류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대표님 통장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주식은 팔아야 돈이 됩니다. 두 가지죠.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M&A로 엑시트를 할 경우에만 현금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그렇게 M&A나 상장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 너의 근속 연차, 성과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 중에서 이 정도 포션을 너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 이게 미션 섀도우 스톡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약정을 체결하나?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당사자의 계약으로만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법상 여러 가지 절차 등을 거치는 필요가 원칙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주 명부상으로도,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한 같은 주식 받고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그런 이슈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 공동 창업자들 간의 서로 간의 지분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될 때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일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명의 신탁 등을 함으로써 나중에 투자자로부터 이제 이슈 제기를 당하는 것들을 피하는 명의 신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진술과 보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투자 계약상.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상 실질적인 주주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다른 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술과 보장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투자사들이 풋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문들을 합니다. 안 돼요. 예. 누가 자꾸 된다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지분을 매각했을 때 그 금액을 처분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 원칙적으로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미션 섀도우 스톡,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이슈는 있죠. 네, 조세 이슈입니다. 뭐죠? 주식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했다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익시를 하면은요. 다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네, 이거를 다시 지급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이슈는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과세적인 면에서는 더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 옵션 아까 심지어는 엑시트도 안 했는데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지분 구조가 분산되고 그 처분된 주식들, 그 부여된 주식들이 여기저기 막 헐값에 양도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주를 그냥 지급하시거나 스톡 옵션을 여러 명한테 부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저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주주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구주의 양도 사례가 막 주식 가치가 너무나 낮은 가치로 여기저기서 양도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주 관리 및 주식 가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션 섀도우 스톡 저는 해볼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 엄근진의 캐릭터거든요. 혹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얼마나 근엄하고 진지한지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스타트업 생태계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랄해졌고 조금 더 많이 발랄해졌어요. 네, 그래서
발랄해진 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이제 채팅창 상으로는 발랄함에 대해서 엄히 꾸짖지 않은 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아까 웃음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셨다는 분이 있어서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의 포인트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메일로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많은 Q&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 공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자료 공유는 가능한데 페이지마다 제 사진을 넣을 생각이에요. 네, 그런 자료도 받고 싶다. 그러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나님 감사해요. 네. 네, 정말 유익하면서 또 재밌고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선사해주신 김성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10분간 휴식하시고요. 오후 4시 5분부터 Q&A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줌 웨비나 기능을 통해서 남겨주신 Q&A를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남은 쉬는 시간 동안 간략히 남겨주시면 변호사님과 4시 5분부터 Q&A 세션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약 20분간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네, 저희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질문 읽어드리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네. 번째 질문은요.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왜 자사주를 소유하지 못하나요? 입니다. 네, 결론 좀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근데 자사주를 소유하는 거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뭘까요? 여기부터 이제 또 길어지는 거죠.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면 최소한 영업이익이 있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즉, 자기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자본의 공동화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자본은 없는데 마치 자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늘 있는 것이 꿈과 인재와 기술이죠. 근데 늘 없는 게 돈이고 더 없는 게 뭐죠? 영업이익이죠. 물론 이번에 쿠팡이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사주 취득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스타트업 대표는 자사주를 가질 수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와 대표와의 거래로 대표자가 그 주식을 취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다만 자사주라는 개념 자체가 회사가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자사주 취득이라는 개념이 회사 대신에 대표가 자사주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표와 회사가 거래를 해가지고 자사주를 취득한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사의 자기 거래라는 상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비상장 및 전자증권 미발행 법인입니다. 시가를 보충법 평가 방법으로 도출했는데 행사가보다 시가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행사 시점 기준으로 행사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행사자가 양도시 양도이익 외 행사이익 측면에서 개인의 추가 과세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정중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세 이슈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취득할 때 그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고요. 두 번째는 이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처분할 때의 양도 수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두 가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취득한 금액과 매각한 금액의 차이거든요. 취득한 금액이 뭐죠? 소위 말해서 행사할 때 행사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됐던 행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사 이익이 낮게 평가됐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그 금액보다 오른 금액만큼을 양도 차익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영향이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가를 상증법으로 주식 평가하여 산출하였는데 시가를 적용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로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드 퀴즈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톡 옵션을 부여받은 후 클리프 기간이 도래하여 행사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아직 상장 전인 경우에도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네,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톡 옵션의 행사는 상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톡 옵션은 이제 해당되는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고요. 회사한테 스톡 옵션을 행사하겠다라는 것들을 통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고 배정하는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이라는 클리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법에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년 전 부여 당시 부여 방법을 정하지 않고 신주 발행, 자기 주식 교부, 차익 보상 방법 중 의뢰 행사 신청이 있는 때에 갑의 이사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행사를 원하시는 분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이사가 3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행사 방법을 정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총 결의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엔 이거는 대표이사가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법과 정관에서 애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별도로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전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임직원인데 임직원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우리 회사에 겸직 중인 직원이나 고문 같은 분들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속적으로 우리 회사에만 근속해야 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기준은 우리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를 제공하고 있고 재임 또는 재직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면 해당될 수 있고요. 직책이 이제 임원이나 직원이나 고문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겸직 중인 직원이나 고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A라는 회사에서 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네. 재직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인재 영입을 위한 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후 재직 기간을 몇 년으로 더 있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는지요?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톡옵션 계약과 플러스 주주관 계약 같이 체결을 하면서 스톡옵션 행사 이후에 주주가 될 경우에 취득하고 주주로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죠. 두 가지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계약상 10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한 달 있다가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강제로 이제 잡아다가 의자에 묶어놓고 앉혀놓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노예죠 그러면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주간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좀 과도해서 사실상 스톡옵션의 효용을 완전히 해할 정도로 그런 것들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면은 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무효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톡옵션 계약과 주주관 계약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일 텐데 앞서 설명해 주신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나 교수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스톡옵션 목적에 맞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거나 충분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스톡옵션을 줄 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소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성과 연동형 스톡 옵션이라고 해요. 이 개념은 소위 말해서 네네네.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랑 스톡 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들도 네.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어떤 면에서 권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임직원들은 그나마 좀 전속적으로 하니까 명확한데 변호사나 외부 연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여도를 지금 기대한 거랑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분쟁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내부적인 내용들을 스톡 옵션 계약서에 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들을 미리 회사가 보유할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스피드 퀴즈. 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받으려면 벤처기업 인증 후 부여한 스톡옵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벤처기업 인증 전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시가 이하 행사 가액도 적용되는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여 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2명의 공동대표가 있는 회사의 첫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옵션풀 10%에 1% 스톡 옵션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조건인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마치 제가 잘생겼는지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 가치 그리고 직원으로서 하는 역할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10%라는 한도 내에서는 이거 좀 아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보통 임원급인 경우에 1에서 3%, 그러니까 직원인 경우에 그보다 좀 낮은 가치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뭐 어떤 상황인지 100%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낮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면서 부여일을 과거로 정하는 것은 불가한지 네, 물어보셨습니다. 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총 특별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여일이 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부여하겠다고 너에게 이야기했나 그게 아니에요. 네. 결의의 의미입니다. 네, 부여일과 결의일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지분을 가진 모 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내 이사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가요? 혹시 행사 시점에 회사로 전직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존재할까요? 라고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임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임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이상 임원이겠죠. 그 등기이상 임원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 게요. 부여 부적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의 사내 이사라고 한다면은 사내 이사로서 스톡옵션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에 해당은 되지만 부적격 요소 중에서 소위 말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제외라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긴 하지만 이게 넘어서서 모회사 대주주의 아드님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의 주인공 나오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여 결의는 22년 12월에 진행하고 부여 계약은 23년 2월에 진행했을 경우 계약서에 부여 기산일을 과거인 22년 12월로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라포가 풀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가끔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실질적 소득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누진세 구조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 번 행사되면 그 연간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높아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이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요. 사실 뭐 지난번에 카카오 뭐 먹튀 논란 이런 게 있었죠. 카카오 대표가 네. 돼서 수업시 행사하고 팔고 나갔다. 근데 네. 그때 많은 항변을 했던 게 자기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막 180억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려움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놓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톡옵션 계약 당시 중기부에 미신고했는데 돌아오는 12월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네,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인증은 받고 인증으로 부여한 것도 됐지만은 이 중기부 신고라는 것들을 꼭 이제 이 비과세의 절대적 요건으로 보는지는 좀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한 시간에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저와 변호사님 모두 조금 빠르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은 도움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어서 그럼 제가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혹시 또 추가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네, 주시면 제가 너무 지금 흥에 겨워가지고 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잘 열심히 들어주시고 네. 예, 여러 가지 빵 터짐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긍정적인 반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어려움 안 겪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그걸 몰라서 이슈들이 생긴 경우에 나중에는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저희끼리 귀여운 뉴스레터도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로스 구이 말고요. 로스 규이, 로우 스타트업 규제 이슈인데 저희 로스 규이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은 구독자분들한테는 저의 대형 사진이 담겨 있는 이제 저희 강의 자료도 네.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법무법인 미션과 로스규 뉴스레터 많은 관심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Q&A 세션과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신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모든 참여자분들께 법무법인 미션에서 준비해주신 스톡옵션 계약서 서식과 모두 사인 전자계약 API 프로모션 특별 혜택과 그리고 실시간 Q&A 참여하셨던 혜택 그리고 모두 성공 커뮤니티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웨비나 다시 보기 링크와 변호사님의 멋진 얼굴이 함께 담긴 네, 자료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성공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사인의 모두 성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코드와 패스워드를 확인해 주셔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연사로 참여해 주신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도 모두 성공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소식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각 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정보, 그리고 최근 동향과 각종 혜택 등 다양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이니 지금 보이시는 QR코드와 패스워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자계약 모두사인은 API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간 한정으로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사인 공식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고 웨비나 참여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특별 혜택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전자계약을 자사 시스템에 연동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웨비나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족도 조사, 설문이 진행됩니다. 이번 웨비나에 대한 의견을 꼭 남겨주셔서 더 나은 다음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회차 모두 성공 세미나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스톡옵션 계약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사인의 모두성공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며 관련 소식은 모두사인 블로그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해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번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